한국어. 듣기만 해도 거슬려. 저딴 건 언어라고 할 수도 없어. 그 말이 터져나온 순간 강연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언어학자들과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고 한국인 청중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더 큰 무시와 조롱이 쏟아질까 두려워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마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날의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언어를 향한 오만한 비웃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선언과도 같았죠.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은 비웃었지만 한국어를 아는 이들은 그 안에 담긴 무게와 깊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수백 년의 삶과 감정이 스며있는 한국어를 모르는 자들의 무지는 곧 무례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의 시선이,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변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수학 공식처럼만 여겼던 그는 곧 자신이 틀렸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느낀 충격, 그리고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은 곧 강연장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한민족의 영혼을 담아낸 언어라는 것. 분명히 증명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날의 진실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려 합니다. 제 이름은 아드리안 베르너였어요. 저는 독일에서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수년 동안 라틴어, 그리스어, 중국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 수십 가지 언어를 연구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 책장에는 두꺼운 사전과 문법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누구든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면 그건 베르너 교수님이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저는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 모든 단어는 반드시 번역할 수 있다고 말이죠. 충분히 오래 찾고 깊이 생각한다면 언제나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언어는 수학과 같아요. 언제나 공식이 있죠. 공식은 늘 답을 주니까요. 학생들이 제게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교수님, 세상에 진짜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있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단어는 다른 언어의 짝이 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강했어요. 그게 제 좌우명이었죠. 저는 이 말을 자주 했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공식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어느 가을 아침 저는 한국 서울로 향했었어요. 국제 언어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라는 초청을 받았었죠. 주제는 번역의 보편적 성격이었어요. 강당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 온 학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당당하게 단상에 서서 말했었죠. 여러분, 모든 언어는 동등합니다. 모든 단어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비도 비밀도 없습니다. 찾으면 언제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청중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제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한국인 교수였고 이름은 윤 교수님이었어요.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베르너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 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정.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쉽습니다. 사랑, 애정, 또는 애착. 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정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밥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할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끈이에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따뜻함이고 연결입니다. 그것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머릿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사랑? 아니었어요.
애정?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젊은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저는 급히 말했었죠. 슬픔, 비탄?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 희망이 섞여 있어요. 인내와 함께 짊어지는 아픔이에요. 아물지 않는 상처인데 그 속에 빛의 씨앗도 있죠. 그게 한입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까? 제 입이 바짝 말라왔어요. 다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눈치 아세요? 저는 대답했었어요. 아마 사회적 인식? 그 정도 아닐까요? 학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눈치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조화입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긴 경력 속에서 처음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한 눈치. 세 단어. 제가 열 수 없는 세계의 문이었죠. 저는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은 없었어요. 짝은 없었어요. 제가 믿었던 진실은 강하다. 그 말이 갑자기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창밖으로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한국어 대화가 들려왔어요. 낯선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 의미를 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한글은 과학이에요. 한국은 강해요. 진실은 강해요. 하지만 어쩌면 제 진실은 틀렸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윤 교수님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한 눈치. 그것들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가지 못한 세계였어요. 불을 껐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던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젊은 학자인 장민호 씨를 만났었어요. 그는 친절했고 인내심도 있었으며 독일의 언어학자가 왜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었어요. 맞아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대답했었죠. 어젯밤에 저는 번역할 수 없는 세 단어를 만났습니다. 정한 그리고 눈치. 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한글을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저를 대학의 작은 강의실로 데려갔었어요. 안에는 거울과 종이 그리고 마커 하나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보세요. 민호 씨가 말했었어요. 그리고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칠판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기억. 이건 혀가 목 뒤를 막는 모양이에요. 해보세요. 저는 그라고 소리를 내봤었어요. 거울 속 제 혀가 입안 뒤쪽을 막고 있는 게 보였죠. 다음으로 그는 니은을 썼습니다. 이건 혀가 치아에 닿는 모양이에요. 저는 느이라고 말했었어요. 또다시 글자가 제 입 모양과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미음을 썼습니다. 이건 입술이 닫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무이라고 했습니다. 닫힌 제 입술이 글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었어요. 이 글자들 제 입 모양의 그림이잖아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과학이에요. 우리는 모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민호 씨가 종이에 점 하나와 두 개의 선을 그렸어요. 이 점은 하늘이에요. 이 선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사람이에요.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었어요. 점 하나, 선 두 개. 이걸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죠. 네.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물었었죠. 민호 씨는 책을 펼쳤어요. 훈민정음 1443년에 한글을 세상에 내놓은 고문서였어요. 그는 그 속의 글을 읽어주었죠. 백성이 한자를 익히기 힘들어하니 내가 이 글자를 만든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날마다 쓰기를 바란다. 순간 제 팔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600년 전 한왕이 글자를 만든 이유가 학자나 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농부와 노동자,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유럽의 어떤 왕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언어를 만든 적은 없었어요. 제 나라 독일에서는 수백 년 동안 방언들이 갈라져 있었고 글을 배우는 건 부자들 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왕이 백성에게 선물을 준 것이었어요. 글자의 선물, 정체성의 선물, 존중의 선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 글자 사진을 보스턴에 있는 동료에게 보냈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드리안, 이게 정말 600년 전의 문자 맞아? 이건 마치 컴퓨터 코드 같아. 구조가 이진법이야. 현대 시스템보다 훨씬 깔끔해. 컴퓨터 코드. 이진법?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저녁거리를 걸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한 학생의 화면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한글 글자들이 살아있는 코드처럼 춤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이건 프로그래밍이고 디자인이고 과학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에요. 한국은 강해요. 진실은 강해요. 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단순한 공식만이 아니에요. 진실은 마음이고 역사이고 비전이에요. 저는 일기를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세종대왕 더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제 자신보다 훨씬 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글을 실제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첫 한국어 글은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 뿌듯했었어요. 문법도 맞아 보였고 동사도 자리에 잘 있었어요. 보기에도 깔끔했죠. 그 글을 민호 씨에게 보여주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이에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규칙은 맞잖아요. 그는 제 글을 받아들고 빠르게 고쳐 썼습니다. 도서관 갔다. 책 좀 읽었다. 그는 점심 먹었다. 우리 커피 마셨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었어요. 하지만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읽었다는 거예요? 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어예요. 상황에서 이미 분명하다면 주어는 생략합니다. 나 글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알아줄 거라 믿는 거죠.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해졌습니다. 평생 동안 언어는 명확해야 하고 규칙은 고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엔 침묵을 신뢰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신뢰하는 언어가 있었던 겁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문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이고 눈치예요. 규칙보다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날 그는 존댓말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어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밥 먹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친구에게는 밥 먹었어? 라고 하고 선생님에게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해요. 할아버지께는 진지 드셨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 똑같이 밥을 먹었냐는 뜻 아닌가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행동은 같아요. 하지만 존중이 들어가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어에서는 동사는 그냥 동사였어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한 가지 행동이 나이에 따라, 존중에 따라, 감정에 따라 수많은 형태로 바뀌고 있었죠. 마치 거울의 방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비칠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울 속 모습처럼 말이죠. 그 주 후반 저는 스스로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을 찾아갔었어요. 시장 안은 구운 생선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상인들은 큰 소리로 가격을 외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가판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모퉁이에서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뜨끈한 만두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들 배고프지? 먹어. 그 목소리는 담요처럼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단어는 알았어요. 글자 그대로라면 밥을 먹고 다니니? 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히 밥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심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사랑이었죠. 그분은 제 친할머니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아프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감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정이었죠.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번역할 수 없다. 영어에도 독일어에도 맞는 단어가 없다. 이건 한국어만 가진 특별한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어가 사라져도 관계만으로 충분했던 제 글, 한 가지 동작이 수많은 존중의 형태로 바뀌던 존댓말, 그리고 단어보다 더 큰 사랑을 담아내던 아주머니의 질문.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했어요. 내 진실은 너무 좁았다. 내 공식은 너무 작았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강하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한 수학만이 아니다. 진실은 마음이고 정이고 눈치고 한이다.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줄을 덧붙였어요. 한글은 과학이다. 한국은 강하다. 진실은 강하다.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밤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가 제 주위에서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저도 그 호흡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언어, 이 한글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한지 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산속에 있는 해인사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절은 오래되고 고요했었어요. 푸른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멀리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한 스님이 저를 나무로 된 큰 정각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안에는 수없이 많은 옛 인쇄 목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건 750년 전에 새겨진 8만 대장경이었습니다. 각 목판마다 수천 개의 작은 글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목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었어요. 8만여 장이 넘습니다. 스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만져보았어요. 나무는 짙고 매끄러웠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전쟁도 불도 수백 년의 폭풍도 견뎌낸 글자들이었죠. 그리고 스님은 그 속에 숨겨진 걸 보여주셨습니다. 몇몇 텍스트 안에 누군가가 후대에 새겨넣은 작은 한글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 글자들은 500년 전에 새겨진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무 속에 살아있는 한글이었죠.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실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중학생들에게 600년 전 세종대왕 시대에 쓰였던 글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소리내어 읽고 있었죠. 한 남학생이 말했어요. 여기 이해돼요. 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한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어요. 여긴 모음 설명이에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저는 입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셰익스피어 글조차 주석 없이는 읽지 못합니다. 제 독일 학생들조차 400년 전의 글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프랑스어도 바뀌었고 독일어도 바뀌었고 영어도 바뀌었죠. 하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겨우 10대의 학생들이 600년 전에 쓰인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시간조차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한글은 강하다.
저는 또 다른 것을 연구했었습니다. 바로 분단이었어요. 70년 넘게 남과 북은 나뉘어 있었죠.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세계.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언어도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학술 모임에서 저는 한 탈북자를 초청했었어요. 그는 북쪽에서는 가끔 다른 단어를 쓴다고 설명했죠. 예를 들어 우리는 드라이버를 비틀이라고 부릅니다. 남쪽 학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죠. 그들은 곧바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언어의 핵심은 여전히 같았던 겁니다. 저는 제 나라와 비교해 보았어요. 저는 서독에서 자라났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뉜 지는 몇십 년뿐이었는데도 이미 단어와 억양,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글자, 같은 리듬, 같은 언어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독일 동료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왜 한국어는 우리 독일어처럼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었죠. 한글은 과학이니까요. 한국은 강하니까요. 진실은 강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걸었어요. 강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 곁을 지나며 달리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수백 년을 버틴 나무 목판들, 600년 전에 글을 읽는 아이들, 분단됐지만 여전히 하나인 언어. 다른 언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러지거나 변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온전히 살아 있었어요.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한글은 생존이다. 한글은 역사다. 한글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다. 정과 한가 눈치를 세기를 넘어 전해주고 정체성을 국경을 넘어 이어준다. 시간도 전쟁도 분단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저는 일기를 덮으며 다시 속삭였어요. 한글은 과학이다. 한국은 강하다. 진실은 강하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 안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였어요. 그곳에는 한국 음식점, 가게, 그리고 한글 네온사인이 빛나는 활기찬 코리아타운이 있었죠. 저는 한 카페에서 브랜든 김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1970년대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셨다고 했었어요. 브랜든의 한국어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스러운 표현이 많았고 영어와 섞여 있었죠. 그는 할머니에게 배운 말투로 학교 갔다 했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서울에서 들었던 한국어와는 다소 달랐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함께 웃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50년이 흘러도 언어는 여전히 통하는구나. 그 끈은 아직 살아있구나. 다음으로 저는 도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야마다 메구미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의 한국 이름은 은주였어요. 은주의 할머니는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 부산 사투리를 쓰며 사셨다고 했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은주는 여전히 같은 억양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맞으며 말했었죠. 왔나? 밥 먹자. 부산 사투리였어요. 강하고 리듬감 있는 말투였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언어와 똑같아요. 억양은 달라도 영혼은 같네요. 은주의 눈가가 젖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할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한국어와 함께 있어요. 일본에서 더 멀리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90세에 가까운 정 니콜라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의 가족은 거의 100년 전 한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겨졌다고 했었죠. 그의 한국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날 그대로였어요.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많았지만 주의 깊게 듣다 보니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은 줄 알았소. 하지만 우리 언어가 우리를 한국인으로 지켜줬소.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사막을 건너 수십 년을 지나도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나라 독일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960년대에 독일로 와 지금까지 살아온 김마리아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50년 넘게 살았고 독일어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꼭 한국어로 했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꼭 한국어로 기도하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어머니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한국어로 말하거든요. 브랜든, 은주, 니콜라이, 마리아. 제가 만난 그들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언어를 지킵니다. 언어가 우리를 한국인으로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베를린 제 아파트에서 홀로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 다녔습니다. 억양도 사투리도 오래된 말도 들었지만 그 차이들 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정한 눈치였죠. 마리아의 기도 속에 정이 있었고 니콜라이의 떨리는 손에는 한이 있었고 은주의 따뜻한 인사 속에는 눈치가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한국어는 정체성이고 역사고 마음이다. 다른 언어들은 체계와 문법, 규칙으로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살아있는 삶이었어요.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안에서 숨쉬고 있었죠.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강하다. 그리고 한국의 진실은 더 강하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한글은 정이고 한이고 눈치다. 바다를 건너는 달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침을 충실히 반영해 챕터 6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구어체 존댓말 의에 썼어요. 의에 썼습니다. 혼용, 저시점 유지, 그리고 원문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부드럽고 친근한 톤으로 번역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독일 제 연구소의 강연장에 서 있었어요. 가장 큰 강당이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들, 학생들, 기자들, 심지어 외교관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그날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강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에 쥔 원고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언어는 번역할 수 있다. 언제나 공식이 있다. 진실은 강하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모든 언어가 정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세 단어가 그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정한 눈치.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이 단어들은 정복될 수 없습니다.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프랑스어로도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한국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한글은 과학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진실은 강합니다. 600년 전 한왕이 백성에게 글자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존엄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그 글자는 전 세계 7천만 한국인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시간도 끊지 못했고 전쟁도 끊지 못했고 심지어 분단조차 끊지 못했습니다. 순간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곧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예의로 하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파도처럼 일어나는 진짜 박수였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며 울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걸었는데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 풍기고 있었어요. 예전에 만두를 건네주던 그 할머니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이 환히 빛났어요. 작은 떡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이번에는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밥 먹었니? 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걱정이었고 정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었어요. 네, 할머니.
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주름진 얼굴이 활짝 웃음으로 물들었어요. 잠시나마 저는 정말 그분의 손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독일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글로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한글은 과학이다. 한국은 강하다. 진실은 강하다. 한국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한국어는 영혼이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봄눈처럼 천천히 길 위로 내려앉았죠. 창문에는 빗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주룩주룩 보슬보슬 토닥토닥.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국어뿐이었어요. 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언어도 한국어뿐이었죠. 저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 옆에 두며 속삭였어요. 저는 죽는 날까지 한국어와 함께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더 이상 방문객도 학자도 외부인도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의 언어 속에서, 하나의 민족 속에서, 어떤 공식보다 강한 진실 속에서 제 두 번째 집을 찾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